시작해야겠다. 그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되겠지? 자, 얘들아 일단 69페이지 먼저 펴주고 아씨 나 빨리 해가지고 빨리 끝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겠어. 이제 앞에 할게. 자, 69페이지 가면은 고전시가 10이지. 요것도 보기를 먼저 보고 들어갈 건데 1번, 2번, 3번, 4번 문제 보니까 4번에 보기 있는 거 맞지? 근데 4번 보기는 누가 봐도 적용형 보기라서 힌트가 아니네. 그래서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니까 가에 엄청 길게 설명을 써놨어. 이게 힌트겠네. 이거 보고 들어가자. 자, 조선 후기에 등장한 잡가.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이 잡가인가 봐. 그래서 시조, 가사, 민요, 판소리 등의 여러 시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패러디한 문학이 잡가래. 자, 그리고 그 선행 장르가 사대부들이 향유했던 가사면 가사계 잡가, 판소리면 판소리계 잡가라고 한대. 자, 그 다음 먼저 독립적으로 보이는 각각의 소절과 이 소절이 영상가라는 제목 아래 유기적으로 통일성을 이룬대. 그럼 얘들아 통일성이라는 말은 뭐가 같다는 건데? 각각의 부분이지만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통일성은 뭐가 같을 때? 내용 주제. 주제 비슷한 주제로 흘러간다. 각각의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주제가 좀 비슷하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렇게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나는 묶어줄게요. 사음보 연속체라는 형식과 자연과 관련된 삶을 노래하고 한자어나 중국 고사와 같은 상류층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이거 닫아주시고요. 옆에 공통점에다가 동그라미 쳐줘. 공통점. 자, 이런 점에서는 공통점이지만 그럼 또 묶어줄게. 형식의 파격이 나타나거나 자연을 단순 유흥 및 풍류의 공간으로 바라본다는 점 닫아주시고 차이 동그라미 쳐줘. 자, 그럼 차이가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면 되지. 자, 그리고 이런 차이는 뭐냐면 기존 사대부 사고방식에 대한 거부감이래. 그럼 거부감도 밑줄 하나 그어줘. 자, 가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나로 가면 춘향가를 패러디할 겁니다. 그래서 춘향가에 유행했던 판소리 대목 중에 그들이 좋아하는, 이것도 묶어줄게요. 인상적인 장면들을 선택적으로 패러디하면서 추격 변형 확대하고 논리적 연관성 없이 편집하는 방식을 통해 요까지 닫아주세요. 자, 담론을 강조하는 특성. 그럼 재밌는 부분을 묶어놨대. 근데 걔네들이 묶어놓은 부분이 논리적이진 않대. 요 정도 보고 들어갑시다. 왔어. 자, 조심해야 돼. 이렇게 가네. 현명하다. 자, 그러면은 우리 나 작품부터 가볼 건데, 똑똑한데. 자, 나부터 볼게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산가는 기존의 사대부들의 생각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요거 생각하면서 가면 돼. 자, 읽어볼게요. 영산 홍록에 봄바람이 넘노나니 황봉백접. 요까지 일단 봐줘야 되는 건 얘들아 봄, 계절적 배경이 나와 있으니까 체크하고 가줘. 약간 내신형으로 가보자 요거는. 자, 그리고 홍록 요거 밑줄 그은 이유는? 왜? 단어도 나와 있고. 그치, 색채 대비. 요거 그냥 시각적이다 혹은 색채 대비다 이런 건 좀 자동화 시켜줘. 그래서 모의고사 틀린 거 보면은 그 문학 작품의 제일 첫 번째 거 틀리는 애들 있잖아. 이런 거 자동화 안 해서 그래. 알겠지? 다 바로 떠올리게. 그럼 색채 대비 혹은 시각적 떠올려주면 되고 어쨌든 봄바람이야. 그리고 넘노는 것이 황봉백접인데 이때 접은 나비 접자입니다. 나비죠. 그럼 나비도 벌도 날아다니고 있고 계속 붉은 꽃과 푸른 잎, 이것도 역시나 시각적이자 색채 대비 이렇게 떠올려주면 되지. 자, 얘네들은 산의 기운을 자랑하는 듯 하대. 여기까지 됐나요? 표현기법은? 이파리가 자랑한대. 의인. 의인이지. 그렇지. 이런 거 그냥 자동화 시켜달라고. 의인이야, 의인. 그리고 가는 새와 오는 나비가 흥을 막 즐기고 있대. 그러면 얘네들 쌤이 색깔 넣은 이유가 뭐야? 새와 나비가 흥겹대. 날아다니는 거. 날아다니는데 흥겨워. 의인이면서 또 진짜 흥겨운 거 누군데? 그렇지, 객상이지, 객상. 그래서 우리 새나 나비는 네모 쳐주시고 객상이라고 써줘. 객관적 상관물. 내가 봄이 돼서 흥겨운 거를 얘들이 그렇다고 의인 혹은 객상으로 드러내는 거. 됐지? 자,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죽장을 짚고 망해를 신어라. 이거 맥락으로도 당연히 읽을 수 있어. 그럼 짚어야 되는 거니까 죽장이 뭐겠어?
지팡이야. 알겠지? 그리고 우리 고전에서 창은 무조건 창문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 장은 무조건 지팡이야. 그래서 알아두면 좀 스무스해진다는 거. 그리고 망해를 신어라 라고 하니까 망해는 뭐겠어? 신발이겠지. 그렇지. 맥락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해자가 나오면 다 집신이야. 알겠죠? 그래서 외우려면 외우고 맥락으로 읽을 수 있으면 좋아. 그리고 표현기법 한 가지 더. 지팡이를 짚고 신발을 신다. 대구법까지 찾아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천리강산을 들어가니, 자연 속에 들어가니 폭포도 좋거니와 여산이 바로 여기로구나. 그 다음 비류직하 삼척천 의시은하 낙구천 해가지고 옛날 시를 인용해 왔네. 뒤에 있는 거 읽어보면 알겠지.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한 어떤 시 구절을 인용해 와서 이렇게 옛날 글에도 쓰여 있는 것처럼 여기가 참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지? 그 다음 타기 황앵 할 때 황앵이 노란 꾀꼬리거든. 그래서 이 앵자도 사실 알아두면 되게 편해. 꾀꼬리야, 꾀꼬리. 자, 그리고 얘들아 타. 한자 아니 혹시 타? 너네들 아는 타. 때리는 거. 그렇지. 때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 꾀꼬리를 쫓는 거, 때려서 쫓는 거. 그런 아이들은 막교지상에 한탄하지 말아라. 막교지상은 뭐냐면 나무 위에 앉지 못함이라는 뜻이래. 이것도 맥락으로 읽을 수 있긴 한데 그냥 그 맥락 찾으려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쓸게. 자, 어쨌든 꾀꼬리를 쫓는 아이들은 나무에 그 새가 못 앉는 거를 아쉬워하지 말래. 왜 그러냐면 탓이야. 됐지? 꾀꼬리 탓이 아니더냐. 황금 같은 저 꾀꼬리가 황금 갑옷을 입고 류 옛날에도 나왔지? 버들 류자. 버들잎에서 넘도 넣듯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걔네들이 우는 소리가 깊이 든 잠을 다 깨워. 그러면 쫓아내는 거 서로 할 필요 없지? 왜냐면 얘가 자꾸 우리를 깨우니까. 됐나요? 그래서 이거 더 쉽게 보면 그냥 봄에 꾀꼬리도 날아다니는 그런 풍경 이게 다야. 아셨죠? 자, 그리고 뒤로 또 넘어가면 산절로 수절로 하니 산수간에 나도 절로 이 중에 절로 난 몸이 느끼도 절로 해가지고 순리대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야. 저절로 자연스럽게. 옆에다가 순리대로라고 쓸게.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화류 장대 고운 여자. 장대는 그 번화가래. 번화가. 약간 여자들 막 꾸미면서 다니는 그 번화가의 예쁜 여자들아, 너희 얼굴 예쁘다고 자랑하지 마라. 말건방이네, 말건방. 자, 왜 그러냐면 뒷동산에 피는 꽃에다가 네모 쳐주고 얘는 봄이 되면 3월에 항상 피어. 하지만 나와 같은 초로 인생 네모 하나 또 쳐주고 로 무슨 로? 풀 위의? 로로로. 이슬이야. 초로 하면은 이슬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애들아 풀 위에 이슬 이거 왜 나타내는 말이야? 풀 위에 이슬은 언제 생겨? 비올 때. 아침에. 그냥 새벽에 이렇게 생기지. 언제 사라져? 저녁 때는. 금방 사라져. 알겠지? 그러면 이슬 같은 인생은 뭐냐면 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인생이야. 됐나요? 비 오면 안 사라져요. 비 오면 끊임없이 이게 생기니까 비가 안 오는 날이야. 알겠지? 이렇게 봐줘. 자,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야, 니네 얼굴 이쁘다고 막 자랑하지 마. 왜냐면 꽃은 늘 피지만 나처럼 잠깐 왔다 가는 그 인생은 한 번 죽잖아? 그럼 다시 살아나기 어렵거든. 되겠지? 그치? 일단 요거 대조고요. 대조. 자연은 늘 만들어지고 순환하고 생기지만 인간은 그러지 못해. 그래서 인간의 유한함이라고도 쓸게요. 유한함. 그럼 여자들한테 자랑하지 말라는 이유도 알지? 너네들도 곧 늙고 뒤질게요 이런 거야. 됐지? 자, 그리고 나서 계속 꽃, 이 자연은 계속 순환해. 객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뭔가 좀 인생의 유한함이라는 걸 불러일으키니까. 됐지? 자, 그 다음에 낙양성 심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 우리 무덤이 불러일으키는 느낌. 사람은 다 죽어. 뭐야 그럼? 허무해. 그렇지. 무상감. 덧없음을 또 얘기할 겁니다. 무상감이야. 자, 봐봐. 저 무덤은 영웅호걸이 몇몇이나 묻혔고 절대가인이도 몇몇이나 묻혔냐? 그러니까 사람은 다 뒤져 라는 거야. 다 죽으니까 허무해. 그리고 심지어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은 밑에다가 고사라고 써야 되는 거 맞지? 그렇게 대단했던 진시황은 아방궁, 궁궐 자체를 사랑방으로 삼아놓고 삼천궁녀를 데리고 몇만 년을 살자고도 했어. 그리고 만리장성도 굳게 쌓고 수없이 살자고 했었지. 아둥바둥 살았어. 그치만 사구평대라는 건 얘가 죽은 곳이야. 되겠지? 이렇게 노력했지만 결국 사구평대에서 죽었고 여산청초는 묻힌 곳이야. 그렇게 노력했지만 결국 묻혔어. 그러니 속절없다고 소용없다고 삶의 무상감을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리고 나서 계속 이런 영웅들은 사후 유명, 얘들은 죽어서 그래도 이름 남겨. 됐지? 하지만 나 같은 초로 인생. 그럼 이거 무슨 표현이겠어? 진시황 같은 애들은 이름이라도 남겼지. 근데 나 같은 인생은 대조지 대조. 이것도 옆에다 대조라고 써줘. 우리같이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은 한 번 죽잖아? 그럼 이제 죽어서 되는 과정들을 얘기할 거야. 칠성포 같은 걸로 이 시체를 묶은 다음에 소방상 대돌 위에다가 메고 간 다음 한 모퉁이 돌아서 그 뒤로 오는 한 가 또 이렇게 퍼붓는 만들겠어. 시체를 거기다 묻어야지. 묘비지. 그렇지. 무덤이야 무덤. 이 터는 무덤. 죽은 날을 가지고 와서 무덤을 만들고 푸른 손으로 울타리를 삼아 가지고, 그러니까 광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지? 나 같은 애는 이렇게 죽어서 여기 다니니까 연세로 벗을 삼아서 밤낮으로 하늘을 보고 그냥 계속 건 뭐냐면 산은 요요하고 물은 쾅쾅하고 이걸 보고 듣는 유일한 낙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겨. 그래서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여기서 싫다는 거야. 죽어서 할 수 있는 건 겨우 이런 거밖에 못해. 왜 이게 그런지 근거가 말이 뭐냐면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놀고 뭐 할래? 죽어서 이것만 즐길 것 같으니 살아서 미친 듯이 놀자라는 거야.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 옆에다가 설의라고 써주고, 죽어서 살아서 노류장 하면서 놀자로 귀결시키고 있다는 것 아셨죠? 그래서 뿐이다 뿐. 죽어서 할 수 있는 건 이거. 그러니까 살아서 더 진탕 놀자라고 한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됐고 뒤로 넘어가서 다도 한번 볼게요. 다. 요요가 뭐지? 즐거울 낙자 있지? 얘는 다른 말로 해. 즐겁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응. 탓이 환희 꾀꼬리 탓이라잖아요. 응. 그거 주객전도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꾀꼬리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계속 이렇게 막 째직째직째직 하잖아. 그게 우리 잠을 깨우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꾀꼬리 껴나 얘기를 하는 거야. 되겠지? 다를 이렇게 놨잖아 얘들아. 요 춘향이의 거동 보아라부터 황혼의 정령 돌아오기까지 밑줄 하나 쫙. 그 부분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또 떨치에서 어이 수이 간호 이 밑에 또 밑줄 쫙 그어주시고. 이게 의미 달라 이렇게 구분이. 근데 지금 여기서는 연구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찾고 바뀌지도 생각. 자, 그럼 첫 부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춘향이의 거동. 요거는 우리 판소리 사설투 맞지? 판소리에서 쓰던 말이 시에도 나오네. 그 작품에서. 자, 그럼 이거 나오면 뭘 봐야 되냐면 있으니까 오른 대나무 숲이 보인. 대나무 숲 있고 서나무 숲
그러니까 가리 거야. 동쪽에는 땅이라는 게 있고 서쪽에는 우물이라는 게 있어. 계속 묘사하는 거를 오요. 종 선생 유라 해가 뭐 여기서 누가 뭐 하고 있고 하고 있다고 계속 그 장면.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긴 버들이 휘밝은 장송 소나무도 하나 있는데 얘는 미친 바람에 그러면 지금 완전 흥 나가지고 춤이 자신일 거야. 그렇다고 하니까 얘는 객상이죠, 객상. 그럼 너네들이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얘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를 생각해야 돼. 그리고 우줄우줄 음상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춘향이가 왜 자, 그리고 삽살개가 앉아 있는데 얘만 바라보면 소리 지르고 있는 저 집이 우리 집이야. 황혼의 옷. 그러면 춘향이가 자기 집을 이쪽에 주면서 이따 밤에 우리 장면이야. 그러면 옆에다가 아까 그어놓은 거 옆에다가 쓸게요. 춘향이가 몽룡이한테 집을 알려주는 장면이 이모. 자, 이해됐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넘어가면 갑자기 장면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이렇게 말하고 떨치고 가는 모습이 사람의 뼈를 다 녹이는구나. 너는 공부에 그럼 춘향이가 너 그다음에 시에 이것도 하나로만 알면 되지. 녹음. 해는 느리게 가냐? 밤이 돼야 되잖아. 왜? 춘향이가 아까 저녁에 그치, 저녁에 오라고 했으니 그 저녁이 너무 안 오니까 막 답답한 거야. 그리고 또 오동추야 밤이네. 이 밤에 긴긴 달에 밤은 어찌 또 빨리 가냐? 그럼 만났을 때는 시간이 빨리 가서 아쉽다는 거지. 되겠지? 그럼 옆에다가 이거는 몽룡이의 속마음이죠. 왜 논리적인 연관성이 좀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가면 1월 흐르구나. 옥빈 홍 네, 예쁜 춘향이 공로 헛되이 늙어간다라는 거야. 얘기하는 거야. 배도 과장이야, 과장. 아유, 시간만 쪽 되는지 그런가 하면서 갑자기 상황 빵 뛴다는 거 알 수 있지. 이거는 몽룡이를 기다리는 춘향의 슬픔이야. 그러니까 논리적 연관성이 없다고요. 갑자기 얘네들이 이별하는 장면으로까지 넘어. 되겠죠? 그래서 재밌는 장면들을 이렇게 엮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자, 그러면 요거 1번하고 3번. 1상. 응, 장부. 그러니까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너는 누구길래 이 대장부의 마음을 녹이니? 라고 하는 거. 1번, 3번이요? 응, 1번하고 3번이야.
3번 문제가 좋아. 얘들아 확인해볼까? 일단 1번은 자동화해야 된다는 거 늘 강조하고 답 4번이죠. 1번에. 자, 4번인 이유는 방식 에서 법 나온 부분 있지. 아니 놀고 무엇하리 라는 건 놀아야 한다라고 해서 청자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으니까 오히려 4번은 나에 대한 얘기라고 보면 되지. 그치? 그리고 다에서는 왜 이렇게 쉽게 가냐라는 것도 질문의 방식이기는 하지만 공감 같은 거 아니잖아. 그만큼 좀 더 오래 있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나머지 1, 2, 3, 5도 어떤 부분인지 꼭 찾아주시고요. 자, 3번 문제로 가면 요거 답 4번 맞지? 4번인 이유부터 찾자. 일단 B와 C는 사음보 형식에서 벗어나는 구절이 있어요. 어디냐면 가볼게요. B에서 세 번째 줄 여산이 여기로다 비료직하 삼척천 할 때 갑자기 사음보가 아니라 삼음보로 바뀌지. 찾았어 얘들아? 그리고 또 네 번째 줄에서도 의시은하 낙구천은 옛글에도 일러있고 여기도 삼음보로 바뀌어. 그러니까 형식이 바뀌고요. 그리고 또 C에서도 맨 마지막 줄에 다시 갱생 어려워라. 이거 사음보 아니잖아. 그러니까 형식의 파괴는 있습니다. 자, 근데 뒤에 있는 말이 틀렸는데 이런 형식의 파격을 통해서 자연을 바라보는 기존의 사고방식에 대한 거부감. 근데 우리 아까 그 거부감은 그 자연을 유흥으로 바라봤을 때 일어나는 거라고 했지. 하지만 이때 자연에 대한 얘기는 뭐였냐면은 와 여기 너무나도 아름답다 예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대부랑 똑같은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일 거야. 되겠지? 그래서 이 사대부에 대한 거부, 자연 이런 얘기 나올 거면 마지막에 그 유흥지로 생각하는 그 부분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됐겠지?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우리 현대시 한번 볼게요. 107. 107. 자, 현대시 107로 가면은 3번 보기 지문이 또 있고 보기를 보고 들어갈게. 여기선 힌트를 다 줍니다. 자, 현대도시는 익명성을 띈 개인들이 모인 공간. 개인들은 도시 문명의 질서 속에서 편리를 누리지만 삶의 주체성을 잃고 소외를 경험하기도 한데 그러면 이 두 작품에서 도시 문명이 나올 거고 얘네들은 부정적인 측면을 좀 보여주겠네. 자, 가와 나도 역시나 여기에서 비롯된 자아의 정서적 반응을 다양하게 드러낸데 일단 가는 30년대 창작이 됐는데 이거는 밑줄 긋자. 황량하게 묘사된 도시 한복판, 도시 문명 부정적으로 보는 거 맞고 그리고 방황하는 화자의 모습 밑줄 그어주세요. 그럼 가에서는 방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를 통해서 또 밑줄 자아의 고독감과 방향 상실감. 그럼 도시 문명 속에서 고독하고 방황하고 방향을 상실한 거 이게 포인트. 자, 근데 우리 이에 비해 고도의 도시화가 이루어진 90년대 창작된 나에다가도 네모 좀 쳐주시고요. 얘는 뭘 드러내냐면 밑줄 소모적이고 몰개성적인 삶에 대한 비판과 가치 있는 존재로 거듭날 거야. 그럼 여기서는 비판과 소망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내용 쉽겠다. 자, 그러면 가부터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부터 읽어보면 비인 방에 호올로 쌤 밑줄 2개 그어놓은 건 무슨 표현인데? 그치, 시적 허용이지. 형식으로는 시적 허용인데 얘들아 내용상 뭘 드러내는 거야? 빈, 혼자, 고독이지. 그렇지, 옆에다 고독이라고 써줘. 그럼 얘는 한 방에서 고독하게 그리고요 대낮에 채경을 대하여 한다. 채경 한자 보니까 몸을 비추는 거울이야. 큰 거울이라는 뜻이겠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보통 거울을 보는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해?
성찰이라고 하지. 근데 여기서는 성찰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빈 방에 나밖에 없는데 큰 거울을 굳이 봐? 그럼 나밖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고독함을 좀 더 보여주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이해되지? 자, 무튼 방 안에서는 큰 거울을 혼자 외롭게 보고 앉아 있는데, 그 다음 슬픈 도시엔 슬픈 여기다가 표시한 이유 알지? 왜? 감정 직접 제시야. 그리고 또 하나 너네들이 물어볼 수 있는 건, 쌤 자기가 슬픈 도시 보고 슬프다고 했으니까 감정이입한 객상 될 수 있나요? 물어보면 될 수 있는 거 맞지. 내 감정을 집어넣은 거니까 도시 객상 맞습니다. 이입한 거야. 자, 이런 슬픈 도시에는 일몰이와 그럼 뭔가 저무는 느낌의 하강적 이미지도 있고요. 그리고 시계점 지붕 위에 시계가 박혀있는 지붕인가 봐. 그 위에 비둘기 모양의 청동, 동상도 있는 것 같아. 그럼 이런 것들이 환기하는 이미지는 뭔가 도시적인 그런 느낌이겠지. 됐죠? 자, 이 비둘기는 바람이 부는 날에는 구구 울었대. 그럼 일단 음상도 쓰이고 있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이 청동상 비둘기가 울었다고 하니까 의인법도 맞고요. 그리고 이것도 객상이라고 봐줘야 되는 거 맞지? 진짜 우는 거 나잖아. 슬프고 운다 라는 맥락으로. 그래서 비둘기도 역시나 도시와 마찬가지로 객상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갑니다. 자, 늘어선 고층 또 역시나 도시의 분위기를 불러일으켜주고, 이 고층 빌딩 위에 서거기는 갈대밭. 얘들아, 갈대밭이 또 환기하는 이미지는, 고층 빌딩 위에 갈대밭이 이렇게 막 서거기고 있어.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 열 없는 표목, 표지판입니다. 표지판이 돼서 졸고 있는 가로등. 그럼 뭔가 이것도 쓸쓸하게, 뭔가 조용하게, 고독하게 이런 느낌으로 가주면 돼. 아무것도나 필기하지 않았지. 그리고 어떤 소리도 없이 모색, 해가 지는 그런 색깔이래요. 이런 해 지는 것에 젖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불러일으켜지는 이미지가 쓸쓸함이고 고독이야. 이렇게만 적어두시면 돼요. 그럼 또 궁금한 게, 아니 빌딩 위에 어떻게 갈대밭이 있냐?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야. 갈대밭으로 쓸쓸함을 드러내는 것뿐. 그냥 쓸쓸하다라는 거 끝.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면 엷은 베옷에 바람이 차. 그러면 이거는 촉각적으로 이번에는 쓸쓸함을 드러내는 거겠지. 다 쓸쓸해.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는 벌레가 울어. 이번에는 청각적으로 쓸쓸함을 드러내는 거겠지. 됐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얘들아, 마음 한구석에 벌레가 운다. 이 슬픈 마음이란 거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근데 벌레가 우는 실질적인 걸로 드러냈네. 추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어쨌든 쓸쓸하다는 걸 다양한 생각 드러내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됩니다. 이 내거리에 다름질을 칩니다. 이거 이렇게 표시 좀 해주시고. 그럼 이때까지 내가 봐왔던 것들이 싫어, 벗어나고자 하는 행위잖아. 그리고 어디로 달아나냐면 모자도 쓰지 않고 모자도 없이 광장인데 다 뚫려 있는 거야. 모든 면이 뚫려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방향,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방향 상실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죠? 밑에다 방황이라고 쓸게.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가지 더 보면은 시간의 흐름 나타나는 거 맞지? 아까 대낮에부터 시작해서 해가 지고 황혼까지 왔어.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있고요. 그리고 공간의 이동도 나오잖아. 처음에는 방 안에 있다가 도시의 모습을 봤다가 광장까지 왔으니까 시간과 공간의 변화가 있다는 것까지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됐어? 이거 괜찮아? 뒤에 거는 더 간단해. 자, 이것도 한번 바로 가볼게. 이거는 쉬워요. 응. 왜냐면 마음이 슬프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야. 마음이 쓸쓸하다를 드러내고 싶거든. 근데 마음이 쓸쓸한 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근데 벌레가 우는 건 실제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감각적인 걸로 나타낸 거잖아. 됐지? 응.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로 가면은 여기서 아까 보기를 생각해 보면은 뭔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라고 말한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기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좋은 거야, 아니야? 아니지. 맥락으로 봤을 때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가 있대. 그럼 얘가 바로 가치 없는 것 혹은 아까 봤던 소모적이고 일회적인 어떤 존재겠지.
존재로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인식이 드러난다고. 드러나고 싶어. 그리고 현대 아파트가 들어섰네. 그럼 현대 아파트가 의미하는 아파트. 도시. 아까 우리 했으니까 그럼 도시 문명 자체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으니 세모 칠게요. 얘도. 자, 이 현대 문명 털본의 대장 네, 그러면 내가 지향하는 공간인 점에서 이 도시 문명과 대조되는 공간이겠네. 되겠지? 자, 그리고 여기로 세모질로 이글거리는 불 통해서 만들어진 시퍼런 무쇠낫이 되고 싶대요. 는 가치 있는 존재잖아. 그럼 얘랑 대조되는 건? 그렇지. 플라스틱 물건이 가치 쓸 수 있는 가치 있는 거니까. 되겠지? 자, 그리고 땀 흘리며 두들겨서 하나씩 만들어낸 꼬부랑 호미가 되고 싶으면 될 거고요. 이 호미가 되어서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 서 있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온통 부끄러워지네. 성찰적인 거 알 수 있지? 부끄럽다. 성찰. 그리고 직지사, 실제 절이죠. 절의 해우소. 얘들아, 해우소가 뭐야? 근심을 버리는 곳,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해우소는 화장실이야. 자, 그 절의 화장실에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그럼 이 똥덩이란 것도 역시나 무쓸모한 그런 존재겠지. 마치 플라스틱 물건처럼. 이렇게 내가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에 걸려있고 싶어. 마치 털본의 대장간 그런 곳처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세모 거꾸로 세모의 대조적인 시어가 잘 드러났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문제 하나만 풀까? 1. 응? 그치. 어딘가 걸려있고 싶다는 건 가치 있는 존재가 이기 때문에 걸려있을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것도 문제 1번만 풀고 넘어가자. 1번. 간단하지? 한번 같이 볼게요. 답 4번 맞죠? 우리 가에서는 아까 다름질 치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 나머지도 얘들아 빠르게. 1번은 둘 다 반전 없고요. 2번은 대립적 관계 시어는 나에 해당하는 거 맞지? 그리고 우리 3번에는 누구만? 나야. 어떤 시어가 반복적으로 제시돼? 화자의 태도. 우리 나에서 어떤 태도가 나와? 그치. 소망하는 태도였으니까 뭐뭐 하고 싶다로 가는 거지. 그래서 나에 해당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하루 동안의 시간 변화가 나타나는 건 나. 그치? 잠깐만. 가지, 가. 가였지, 가. 시간의 변화 나타나는 건 가였죠. 가와 달리가 틀린 거잖아. 됐지? 자, 그리고 얘들아, 우리 쉬어가기 전에 되게 짧은 거 하나만 하고 오시면 안 돼? 어차피 내 맘대로 할 것 알지? 그러면 우리 페이지 75로 가서 이거 옛날에 해가지고 빨리 끝낼 수 있거든? 그래서 고전시가 12 처용가 부분으로 좀 갈게요. 처용가 우리 제일 처음 했어. 요거만 보고 쉴게. 그 하나라는 건 가나다 하나. 자, 그러면은 얼른 볼게. 미안해. 아까도 내가 되게 사과 많이 했는데. 자, 빨리 보면 일단 가 읽어보면 향가 처용가 우리 밑줄 좀 그어주고. 향가 처용가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작품 신라시대 처용이 직접 지어 부른 거고, 설화에 따르면 처용이는 집안에 침범한 역신, 그 코로나 같은 거 퍼뜨리는 걔를 보고 화내지 않고 노래를 부르고 물러나. 그래서 감동한 역신은 너의 얼굴만 보아도 그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대. 그러면은 향가 처용가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 했지. 옆에다 써줘. 관용이야, 관용.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을 줬더니 역신이 감동한다. 이게 포인트야. 너그러운 태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 기존의 어떤 그 컨셉은. 자, 근데 또 밑줄 그을게. 고려가요 처용가. 자, 얘는 향가 처용가가 전승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는데 밑줄 위협이나 명령. 아까랑 다르지 태도가. 자, 이것을 통해서 벽사진경 귀신을 쫓는 것을 달성하려는 점에서 주술적인 성격을 지닌데, 자, 이러한 성격을 지닌 무가 어떤 굿하면서 부르는 노래들이야. 이런 것들은 대체로 신을 모시는 노래, 신을 찬사하는 거, 악귀를 쫓는 거, 제사 지내면서 막 노래하는 그런 사람, 제사 지내는 사람, 그 사람의 소원을 비는 그런 구조를 가지는데, 얘도 역시나 제사 지낼 때 보통 부르나 봐. 자, 그 다음에 고려가요 처용가에 대한 어구풀이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밑줄 그을게요. 2명의 화자로 구분. 자, 이 경우 어떻게 나눌 거냐? 향가 처용가와 관련된 상황이 나타나는 부분에 밑줄 나는 처용합의. 그러니까 처용합의의 화자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밑줄 후반부에 나는 제주의 목소리. 제주는 제사 지내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줘. 자, 고려가요 처용가에서 처용합의는 열병신을 쫓아낼 수 있는 강력한 신이야. 뒤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주는 처용합의를 통해서 자신의 소원을 달성하고자 한대요. 됐죠?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작품은 우리가 옛날에 했으니까 빠르게 읽을게. 자, 서울 밝은 달에 밤 늦게까지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자리를 보니까 다리가 4개네. 원래 와이프 거 2개만 있어야 되잖아. 둘은 내 와이프 건데 둘은 누구의 것이냐? 근데 이 2가지, 요 2줄이 정말 중요하지. 원래 와이프의 다리는 내 거지만 이미 빼앗긴 걸 어찌 하리요? 서리법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용서해야지 뭐. 관용의 태도로 나아간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으니까 빠르게 넘자. 자, 그리고 이제 다로 넘어가면 이거 제사 지낼 때 부르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줘. 읽어볼게. 처용합의를 누가 만들어서 세웠냐? 바늘도 실도 없이 바늘도 실도 없이 처용합의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그러니까 잘 만들었다고 예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아까 봤지? 처용합의는 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줘. 많고 많은 사람들이요. 이 모든 나라에 모두 모여 세운 처용합의를 많고 많은 사람들이요. 예찬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버찌야, 오야사, 롱리야 해가지고 나무 열매들을 부르는겨. 그냥 제사 지낼 때 부르나 봐. 자, 너네들 빨리 나와가지고 내 신발끈을 메어라. 근데 안 메어 있잖아? 그러면 나올 거야. 나쁜 말이. 해가지고 걔네들한테 뭔가 위협하면서 도치도 쓰이고 있지. 그러니까 제사하기 전에 그냥 밑에 막 밑밥 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 익숙한 부분 맞죠? 이제 아까 그 처용가 부분이 나오는데, 동경 밝은 달 밤늦도록 놀다가 들어와서 자리 보니까 다리가 4개구나. 둘은 내 건데 둘은 누구의 것인가? 자, 이때 처용합의가 보면 요거는 표시 좀 해줘 얘들아. 열병신이야 횟거리로다. 요거 큰 따옴표 한번 표시해 주시고요. 처용합의가 하는 말 맞지? 그리고 아까 태도랑 다르게 굉장히 위협적이잖아. 아까는 용서를 해줬는데 여기서는 야, 걔 횟감이지 뭐 하면서 한 주먹거리다 라고 되게 강한 모습을 드러내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큰 따옴표 하겠습니다. 천금을 주시겠습니까? 처용합의요. 칠보를 주겠습니까? 처용합의요. 이거 다 주시고요. 얘는 제사 지내는 그 제주가 하는 말이야. 다시 말해 처용합의가 신이잖아 얘들아. 신님 저에게 돈을 주시면 안 될까요? 보석을 주시면 안 될까요? 너 능력 많잖아 라고 해서 권능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신은 능력이 많으니까 재물 좀 주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하는 말이 뭐냐면 또 큰 따옴표 이게 처리해 줍니다. 역시나 제주가 하는 말이에요. 청금 칠보와 같은 제사는 그만두고 차라리 저 열병신을 잡아서 나를 주소서 죽이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는 거야. 소원이지.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열병 대신이 말합니다. 또 큰 따옴표 쳐주시고요. 산이나 들이나 천리 밖에 처용합의를 피해서 가고 싶다. 왜? 두렵거든. 옆에다가 역신의 두려움이라고 써주시고.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 열병신의 소원이구나 하면서 처용아비가 얼마나 강한지를 한 번 더 얘기하면서 끝내는 거야. 되겠지? 그럼 걔네들의 차이는 태도라고 봐주시면 돼요. 처용아비의 어떤 위험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경. 그래도 아까보다는 훨씬 낫긴 하다. 아까 반 진짜 심했는데. 엄청 침울했어. 엄청 침울했어. 그래서 좀 빨리 끝났거든, 수업이. 근데 애들이 보통 막 신나서 빨리 가잖아. 근데 엄청 가방도 막 되게 천천히 열고 막 집어넣고. 그런 거구나. 눈치가 없으시네. 그렇네. 그래서 가는데 되게. 그러면요. 한 증만 더 보자. 더 해야 돼. 그래? 그래야겠다. 되게 침울하게 가가지고 되게 죄책감 들고 미안하더라고. 근데 뭐, 다 니들 문제지 뭐. 자, 그냥 시작하자. 범준이 머리, 옳지. 내리는 것도 좋긴 하겠다. 다시 엎드려. 자, 그러면은 페이지 146쪽으로 가셔서 요 고전 산문은 사실 엄청 어렵지도 않고 그냥 하나 옛날 이야기 듣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2번 보기 먼저 보고 들어갈 건데 일단 본풀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하나 써줄까? 우리 무당들이 굿하기 전에 약간 썰푼다 하면서 약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본풀이. 그리고 천지왕 이게 신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무당들이 막 어떤 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신들의 내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야. 우리 저승과 이승 누가 다스리는지 아니? 이거 왜 얘들이 다스리는지 아니? 그런 내용을 얘기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주면 되고, 자, 조금 더 읽어보면 이 본풀이 속에 포함된 화소의 성격을 나눠보면 존재론적, 인식론적, 가치론적 기능을 한대요. 이 작품 자체가. 자, 근데 이거는 그냥 이해하면 돼. 존재론적 기능은 뭐냐? 우주의 기원,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천체 및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해 주잖아? 그럼 이거 자체로 그냥 그 존재론적 기능이야. 어떻게 만들어졌게? 이거. 그리고 인식론적 기능은 뭐냐면 지식의 본질, 신념의 합리성, 정당성을 밝혀주고 지식의 눈을 뜨거나 문제 해결의 합리성. 말이 어려운데 너네들이 이걸 읽고 그런 거구나 라고 알게 되었어 라는 게 그냥 인식론적 기능이야. 이 글을 통해 뭔가 알게 된 게 있으면 인식론적. 그리고 가치론적은 당연히 이걸 읽고 성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삶을 돌아보게 하고 윤리 이런 걸 생각하게 하면 가치론적인 거야. 되겠지? 그럼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문학이 사실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전부 다 어떤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가볍게 한번 들어갈게. 이거 그냥 진짜 쉽게 읽으면 돼. 재밌어. 리얼. 자, 그러면 어쨌든 소설이기는 하니까 인물의 네모는 칠게요. 자, 읽어보면 천지왕 네모. 천지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소성옥황태자 네모 치고 태자라고 하는 거 보니 왕의 아들이네. 자, 천지왕이 보니 소성이가 태도가 너무 완강해. 오히려 지상세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만 같대. 옆에다가 우려라고 써주고 우리 소성이라는 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해. 하지만 저토록 강한 의지를 지닌 아들이 방향만 제대로 잡아주면 대성옥황태자 네모 쳐주시고, 자, 얘보다 훨씬 의욕적으로 일을 할 것만 같았어. 옆에다가 기대라고 써주세요. 그럼 한 인물에 대한 아버지의 두 가지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자, 그러나 사람의 몸에서 옷을 벗기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바람이 아닐까? 친절함이나 따뜻함을 더 좋은 가치로 보나 봐. 자, 천지왕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총맹부인 네모 쳐주시고요. 와이프겠지 뭐. 와이프한테 상의했어. 마침 총맹부인이 왕에게 해결책을 마련해 주니까 왕은 아들에게 3가지의 과제를 부여하고 업을 부여하고 누가 현명하게 처리하는지를 시험해 보겠대.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승의 일을 맡기기로 했대요. 자, 천지왕은 두 형제를 불러 그 과제입니다. 묶어줄게요. 인과 용과 지라는 3단어를 주고 인간들을 잡아먹고 큰 위협이 되고 있는 2마리의 흑룡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오도록 닫아주세요. 이게 과제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용이 있어. 이거 자체가 얘들아 말이 안 돼. 이승을 다스리는 신을 누구로 뽑을지를 지금 결정하는 과정이야. 알겠지?
자, 이런 과제를 너네들한테 내려주고 3일 동안 시간을 줄게. 해결 방법 찾아와. 자, 두 형제는 3일이 지나자 천지왕 앞에 나아가서 용을 처리한 그 방법을 말하게 됐다. 먼저 소성이가 말하기를 천상천하의 최고 신이며 지구의 모든 힘을 지니신 아버지시여, 아버지를 막 예찬하면서 시작해요. 저는 우선 흑룡의 성질을 잘 파악해서요, 어디가 약점인지 알아냈어. 그럼 아버지가 얘기했던 3가지 단어 중에 지를 써먹기는 했네. 그리고 무슨 무기를 쓸 것인지 결정해서 번개처럼 밑줄 그 괴물을 처치함. 이거 밑줄 그어주세요. 자, 그럼으로써 아버지의 통치가 인의 시대가 되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천지왕이 만리경을 열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흑룡으로부터 목숨을 부지한 곳에 밑줄 인간들이 소성의 은혜를 칭송하고 있는 모습. 괴물 처치해서 사람들이 소성 짱짱 이렇게 하고 있대. 자, 이에 소성이가 소성 옥황태자를 높이 칭찬하고 다시 대성이에게도 물었다. 대성아, 너는 어떤 방법을 생각했는데? 예, 저는 장차 활용 흑룡이가 인간 세상의 애군을 막아내는 큰 인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얘의 아픈 곳과 그렇게 사람을 해치는 이유를 찾아내고요. 그를 아비의 나라에서 밑줄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신하로 만들었어. 요 밑줄 쫙 그어주시고, 그래서 장차 아버지의 어지심과 인자하심이 천상천하에 가득하고 태평성대를 여시는데 작은 보탬이 되도록 했습니다. 했더니 얼굴에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였대. 그리고 실제로 만리경을 열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삼라만상 모든 것이 밑줄 천지왕의 인자하심과 성스러움을 찬양하고 천지왕의 공덕을 찬양하니. 이까지. 자, 그러면은 우리 대성이의 방법, 소성이의 방법 완전 대조적인 거 알 수 있지. 소성이는 죽여가지고 자기 자신이 칭송을 받았어. 근데 얘가 교화를 시킴으로써 아버지가 좀 더 빛나게 만들었다는 거야. 대응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거. 자, 그랬더니 옳거니, 그래 대성이 너의 해결 방법 참 곱구나. 너의 현명함이 천하를 구하는구나. 다 이긴 것으로 생각했던 소성이가 좀 기분 나빠. 창피한 마음에 자리를 뜨고 말았다. 천지왕은 대성이를 물리시고 와이프와 마주하여 자신의 결정을 말해. 소성이는 자기가 이번에 꼭 이승의 통치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엄마 아빠 얘기를 엿들었어. 그러나 총맹부인 역시도 대성이 편을 들자 음모를 꾸민대요. 자, 소성이는 지상의 서쪽 끝으로 사막에 살고 있는 독성이 매우 강한 뱀, 네모 쳐주시고 뱀 찾아가서는 걔와 은밀하게 약속을 해요. 네가 만약에 나의 청을 들어 대성이의 숨을 끊어놓잖아? 그럼 나 너에게 숲을 다스리는 권능을 줄게. 자, 그랬더니 뱀은 크게 동하여 오케이 콜합니다. 자, 깊은 밤이 됐어요. 소성이는 뱀에게 명령해서 대성이 방에 몰래 들어가게 했고, 뱀은 잠들어 있는 대성이의 침실로 들어갔어. 내 주인인 소성이가 너를 없애서 나라의 애군을 막고자 하니 목숨 아끼지 말고 선뜻 얼른 목숨 내놔라 하고 가슴을 물어서 독을 퍼뜨렸네. 괴로워하던 우리 대성이는 어깨에 있는 별을 뽑아서 뱀의 몸을 쳐내. 뱀은 다리가 잘려 겨우 침실을 빠져나와서 목숨을 부지하여 숲으로 숨었어. 다음날 대성이가 죽었네. 이 죽음을 알았던 천지왕은 아픔이 오장육부를 도려내는 그 통증과도 같았고, 그 슬픔을 누르고 지붕 위로 천군 신장을 오르게 해서 옥황상제 그리고 하나님에게 자신 아들의 죽음을 말하게 하고, 그 다음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을 호출해서 사건 조사도 막 맡게 했대. 자, 이때는 법으로 요거 밑줄 하나 그어주고, 자, 여기서 사람이 죽으면 하늘의 망자의 혼을 3번 부르면서 겉옷을 흔들게 하였다. 옆에다가 일단 초혼이라고 써주시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대성이가 죽어가지고 막 울부짖었잖아. 그걸 보고 인간 세계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실제로 그 사람 옷을 흔들면서 그 사람 이름 3번 부른대. 이런 일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야. 알지? 초혼의 유래 같은 걸 보여주는 거지. 자, 그리고 한편 대성이 인덕에 감화해서 순종하게 됐던 그 흑룡이는 자신이 향후 모든 인간의 위험을 지켜주는 수호자가 되겠다고 대성이랑 약속했대. 그리고 또 밑줄 긋자. 이때 낸 법으로, 자, 지금부터 또 뭐가 만들어졌냐면 지상의 인간들은 태어나면서 자신들의 요거 밑줄 길흉화복, 자, 이것을 용에게 의탁하는 법이 생겨났대. 우리가 용을 믿는 이유 여기서 생긴 겁니다. 그리고 배후 인물은 가려진 채 뱀의 소행으로 결론이 나자 천지왕께서는 모든 뱀에게 춥든 덥든 습하든 건조하든 평생 땅을 기어다니게 하고 1년에 한 번씩 허물을 벗으면서 고통을 맛보게 했대. 자, 이때부터 이것도 밑줄 그어주고,
자, 그러면 이것도 뱀이 왜 이렇게 다리가 없이 태어났는지에 대한 그 기원도 여기서 이제 생겨나게 됐다는 거야. 자, 이때부터 뱀은 두 다리로 걷지 못하고 몸통으로 땅을 비비며 살아가는 법이 생겨났다. 되겠죠? 자, 계속 천지왕은 대성이를 대신해서 소성이를 이승의 혼란과 무질서를 바로잡는 임무를 내렸고 소별왕으로 명했어. 그리고 죽은 대성이는 대별왕으로 봉하시고 죽은 자들을 다스리는 저승의 왕으로 명했대. 자, 그러면 요까지가 그냥 끝인데,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얘들아, 소성이가 이승을 다스리잖아. 근데 소성이 성격이 좀 악하지. 그러니까 얘가 이승을 다스리는 이유야. 우리 인간들도 악한 게 많잖아. 그래서 그런 거랑 또 이어져요. 되겠죠? 이것도 재밌지 내용? 자, 그러면 요거 나머지 문제들은 너네들이 풀자. 알겠지? 쉽잖아. 대명이 죽었어요. 대성이 죽었어. 그래서 저승왕이 됐어. 숲으로 숨었겠잖아. 응? 야, 그거 걔가 숨었지. 뱀. 응. 뱀이 죽었고. 재밌지 않니 이거 얘기? 이성만복이 기륭하고 사람들 점 보는 거. 얘가 잘 살 건지 흉할 건지 그런 것들. 그래서 문제 하나 풀까? 2번. 2번만 좀 풀어볼래? 재밌잖아. 깔깔. 찾았지? 찍어. 자, 이거 답 보면은 2번이지, 2번. 자, 형제한테 해를 가한 소성이가 이승을 다스리게 되는 건 가족윤리보다 사회규범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일단 아니고, 그리고 이거를 가치론적 기능이랑 이으려면 가족을 죽였잖아. 그러니 가족윤리 때문에 라는 부분에서 가치론이랑 좀 좋은 설명이 됐겠지. 그치?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2번입니다. 자, 그 뒤로 넘어 마지막 질문이요. 188쪽으로 가시고요. 188. 투명인간이라는 글인데 이것도 보기 지문부터 보면서 가보도록 할게. 자, 읽어보면 투명인간은 지식인인 할아버지와 그의 아들 및 만수를 비롯한 손주들의 삶을 통해 현대사의 아픈 여정을 형상화하고 있는 소설이래. 그리고 산업화 과정에서 가족 공동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요거는 묶어주자. 자기 인생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닫아주시고 만수네모. 자, 그리고 결국 여기 우리가 오늘 읽을 글에서는 안 나오지만 만수가 투명인간으로서 살게 돼. 왜냐면 가족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면서 진짜 열심히 살거든. 근데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고 이제 대우받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드러내거든. 자, 그리고 이런 만수의 모습과 또 무기력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것도 묶어주자. 그 책임을 온전히 가족과 개인에게 부과했던 가혹한 사회의 모습. 개인의 탓이 아닌데도 이런 책임을 져야 되는 모습. 자, 또한 인물들이 겪는 사건이 어느 개인의 특수한 체험이 아니고 한국인이 공유하는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밑줄 공동체의 이야기. 자, 이것을 보여주며 타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윤리가 통용되지 않는 사회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요거 요약해보면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 근데 이 가족이 굉장히 피해를 봐. 근데 개인이 모든 걸 떠맡고 살아야 되는 그런 현실에 대한 비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은 작품으로 갈 건데 이때 투명인간의 의미는 열심히 살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 작품에서는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읽어보도록 가겠습니다. 자, 먼저 앞부분의 줄거리.
만수는 지식인이었죠. 아까 조부. 우리 할아버지 독립운동에 가담했다가 개운리에 숨어 살게 되고 만수의 아버지는 힘들게 농사지으며 살아갑니다. 만수의 형인 백수 대학에 진학하고 또 돈을 벌려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라는 거 보여주는 거야. 자, 너한테는 아무런 흠도 없었다. 너는 금강석처럼 단단한 몸과 마음. 비유죠, 비유. 자, 가족이 너 때문에 무엇을 희생할까봐 걱정해서 혼자 힘으로 다 세워내려는 그 의지로 뭉쳐있던 너였어. 근데 그렇게 강하던 네가 왜 이국에서 풍토병으로 죽는단 말이냐? 그러면 죽음의 원인도 나왔습니다. 병 때문에 죽은 거네. 그 다음 군인이라면 전쟁에서 총검으로 생사를 결하고 눈먼 포탄에 혹 사지가 결단이 나는 수가 있지. 또 전우를 구하기 위해 자기도 모르는 초인적인 힘으로 적탄 앞에 몸을 던질 수도 있어. 그렇게 죽어간 많은 병사들, 장군도 장교도 아니고 이름 없는 수많은 소모품으로 역사의 수레바퀴에 짓이겨진 존재라고 한다면 억울한 중에서 이해를 할 수는 있어. 왜냐면 전쟁 때 죽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근데 젊고 건강한 네가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다니, 전쟁에서 죽지 못하고 병원에서 죽었다고 명예로운 죽음으로도 치지 않는 병사라는 걸 어찌 믿으란 말이냐 하면서 죽음으로 이 죽음에 대해서 되게 억울해하네. 그 다음 너의 부모를 어떻게, 불쌍한 부모를 어찌 할 거냐라고 말하는 거면 지금 이 서술자는 부모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지. 그치? 그리고 너의 가련한 아우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동생들도 역시나 서술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은 이제 유일하게 남은 사람 누구? 조부지, 조부.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때 서술자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자, 이렇게 서술자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이거 표현기법도 볼게요. 계속 읽어보면 짐승과 초목들이 우는구나. 비바람도 슬프게 흐느끼는구나. 온 식구들이 울고 온 집안의 생명이 울고 온 마을이 울고 땅이 울었다. 자, 일단 표현기법 찾아보면 열거. 또 과장. 그렇지. 또 의인. 그치? 그리고 또 영탄. 그치? 그리고 다 객상으로도 봐줄 수 있죠. 되겠죠? 다시 열거, 과장, 의인, 영탄, 객상까지요. 자, 그리고 나서 하늘이시여 어찌 늙은 내게 이렇게 참혹한 슬픔을 주십니까? 나를 데려가소서 죽이소서. 뼈를 깎고 바수고 불로 남김없이 태워 죄를 만들고 지옥바람에 날리소서. 나를 죽이소서. 제발 나를 죽이고 우리의 백수를 귀하디 귀한 금강석을 돌려주소서. 자, 그 다음 안녕하십니까. 고엽제 피해자 가족 준비 모임입니다. 고엽제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베트남 전쟁 기간 중, 그럼 이거 백수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는 거 맞지? 자, 이때 미국은 베트콩의 은둔지와 무기 비밀 수송로로 이용되어 온 정글을 제거하고 시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베트콩 경작지의 농작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62년에서 71년까지 330만 헥타르가 넘는 면적의 고엽제를 살포했습니다. 이는 베트남 전 경작지 15%, 전 삼림의 30%에 해당합니다. 자, 고엽제는 미 제양 군인의 추산 약 8,360만 리터,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추산 9,100kg이 살포됐어요. 자, 고엽제를 지상에서 사람이 직접 뿌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적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미군은 헬기 등을 통해 공중 살포를 훨씬 선호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인간의 손에 의해 직접 가루 형태로 구석구석 효과적으로 뿌려졌으니 그 인간 중에 상당수가 한국군이었습니다. 그럼 백수의 죽음 암시되는 거 맞죠? 고엽제를 뿌리다가 죽었나 보지. 자, 그 다음 할아버지는 평생 술 한 잔을 마신 적이 없었다. 이상한 거 느껴야 되지. 왜냐면 아까 서술자가 할아버지였는데 이제 서술자가 교체된 거 확인할 수 있네. 자, 그리고 한 방울의 알코올조차 할아버지에게는 소화시킬 수 없는 독이었어. 오빠의 죽음을 전해준 우체부가 저녁에 다시 집으로 왔고 병석에 누워 있다시피 한 할아버지가 동네 어귀에 있는 유태백네 집까지 가서 그 집에 소주를 얻어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었다고 전해주러 왔대. 온 식구가 울고 있는 중에도 누군가는 할아버지 모시러 가야지. 만수를 데리고 일어섰어. 할아버지를 양쪽에서 부축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할아버지는 백수야, 이제 네 부모 어찌 할래? 어린 동생들 어찌 할래? 내가 어찌 사느냐? 하며 우셨다. 자, 집으로 들어서서 방에 눕혀드리기도 전에 할아버지는 만수를 앞에 불러앉혔다. 이제 네가 이 집안의 기둥이다. 이제 희생적인 삶을 살게 되겠죠.
자, 할아버지는 만수의 머리통을 끌어 자신의 주름투성이 이마에 만수의 이마를 맞댔고 네가 형을 대신해서 집안을 지켜야 돼. 빛에는 천장과 연기 솟은 방바닥 같은 네 부모. 그러면 요거 일단 비유의 방식을 통해서 부모가 좀 온전하지 않나 보지. 좀 부족함이 많나 보지. 그런 부모를 떠받치고 수숫대 담벼락 같은 너의 형제들을 이끌어줘야 한다. 형이 없는 빈자리를 채울 사람 만수 오로지 너뿐이다. 내 말을 알겠니? 하면서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는 책임을 주고 있는 거야. 자, 만수는 떨고 있어. 그러면서도 고개를 끄덕거려. 나뭇가지처럼 엉성하고 비쩍 마른 몸에 믿고 의지할 구석이란 조금도 없어. 다 같이 부축을 하고 왔건만 여자인 나에다가 내모쳐주고 그러면 뭔가 여동생 입장에서 나가고 있는 얘기겠지. 자, 나는 그저 우는 일밖에 없는 것 같이 여겨졌어. 기분이 이상해서 돌아보니 석수 또 다른 동생인가 봐. 얘가 어두운 마당 한켠에 주먹을 쥔 채 서 있었대요. 자, 계속 기둥이 부러지고 쓰러져가는 일밖에 남지 않은 집구석에서 새 기둥이 뭐고 또 천장은 뭐고 바닥은 뭔가. 자, 남자들은 이해하기 힘든 족속들이야. 나는 이에 입술을 깨물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면 나 입장에서는 기둥 같은 거 다 필요 없어 라는 뭔가 자조감이나 절망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되고 아, 내용이 굉장히 어둡구나. 애들이 밝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구나. 그러네. 자, 계속 읽을게. 자, 그리고 대학에 다니던 형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또 서술자 교체된 거 맞지? 또 바뀌었어. 남잔가 봐 이번에. 월남에 갔다가 한 줌 죄가 되어 돌아온 이후 우리 집은 납덩이 같은 침묵에 둘러싸였어. 형에 관한 이야기는 금기시 됐고 월남 군인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야. 하늘로 가고 없는 형은 6남매 중 유일하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이야. 이거 역설 맞지? 죽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는 살아있어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무기력하대. 그러면 형과 우리를 또 대조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할아버지는 병환이 심해져서 하루 종일 자리에 누워있기만 했고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 간호하고 아버지는 쉬지 않고 일만 하고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나 엄마는 울기까지 하고 저녁에는 어두워져도 불을 켜지 않아 석유를 사왔던 형이 생각나서인지 아버지가 불을 켜지 못하게 했대. 어둠 속에서 말없이 저녁을 먹어. 그러니 숙제도 못해. 하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 자, 그렇게 상처를 핥는 짐승처럼 각자 웅크리고 바람소리 같은 한숨과 신음을 내뿜어요. 계속 절망적이고 비극적 이네. 자, 그리고 공부를 아무리 잘하면 뭘 하나? 우리 뭘 하나 밑줄 그어주고. 자, 근데 형은 공부를 잘했어. 아는 것도 많아.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었어. 근데 또 효도를 하면 뭘 하나? 또 밑줄 그어주고 뭘 하나? 형은 어떤 집에서도 부러워하던 효자였고 모범적인 아들, 손자였어. 그리고 또 밑줄 뭘 하나? 글을 잘 쓰면 뭘 하나? 형은 국민학교 때부터 백일장에 나가 빠짐없이 상을 타왔고 어디에 가든 일기를 썼고 편지도 잘 썼고 실험, 호기심, 동생들한테 또 잘해주면 뭘 하나 또 밑줄 긋고 형은 누나들 만수, 오키한테 그럴 수 없이 다정하고 살뜰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주고 글, 노래, 바둑, 한글, 하모니카, 책 모든 걸 다 책임지고 나무 이름, 풀, 별자리 다 가르쳐주고 그리고 어릴 적부터 식구들을 대표해 아버지에게 할 말을 했고 우리의 우상이었고 마침내 밤하늘에 올라가 영원히 변치 않고 빛나는 별이 되었어. 그럼 별은 형이니까 은유법도 쓰고 있다는 거. 됐지?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뭘 하나라고 했던 거 옆에다가 일단 당연히 반복이야, 반복. 그러니 그렇게 잘하면 뭐 하는데? 형이 어차피 없는데에 대한 비통함이라든지 그리고 또 잘하면 뭐해? 어차피 죽는데 허무함 이 말도 드러내고 그리고 나서 이런 반복을 통해 하나 더 드러내는 건 뭐냐면 우리 형의 성격이지. 그치? 이렇게 살아왔던 형의 성격까지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이죠. 형은 툭하면 꿈에 나타나 그립나봐. 형은 군복을 입고 베트콩을 무찌르고 무공 훈장도 탔고 고시에 패스해서 판사가 됐고 나를 한심한 놈이라고 했고 부모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면서 배신하면 감옥에 쳐놓고 죽일 거라고 했고 형은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면서 삐라로 뿌렸고 그 다음 삐라가 공중에서 날아내리는 걸 보고 수천 명의 아이들이 환호했고 형은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로 갔고 알약을 보여주면서 한 알만 먹으면 일주일 동안 굶어도 된다고 했고 형을 볼 때마다 약이 올랐어. 그럼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살아있을 때나 아니면 죽어서 꿈에 나타났을 때나 형은 선망의 대상인 거야. 계속. 선망의 대상이지.
그리고 나는 집이 싫어.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보는 게 무섭고 싫어. 내가 날이 늦도록 늦게까지 밖에서 놀다가도 잔소리를 하지 않았지만 관심도 없었어. 그래서 여기서 초점은 계속 그 역사적인 비극으로 인해서 가족의 비극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부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만수가 이제 가족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참아내는 거. 되겠지? 자, 그런 면에서 투명인간이랑 이어주면 돼. 자, 그러면 요것도 문제 따로 풀지 말고 너네들이 풀어보시고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됐죠?